이재명 대표께서 국가부재 재정 공백을 언급하시면서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리면서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주장하시는 것 같이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이런 정책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R&D 예산 관련해서 삭감을 두고 야당에서 치명적인 패착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감축 규모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R&D 예산보다 더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정부가 무조건 R&D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니라 비효율성을 조정하고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된 예산을 쓰겠다. 예, 부산 서구동관 명의의원입니다. 부총리님,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성장률 3%를 위한 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부재 재정 공백을 언급하시면서 윤석열 정부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간에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리면서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장관님, 네. 야당 대표가 주장하시는 것 같이 재정이 정부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예. 내년 상반기에도 정부가 재정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2.6% 성장을 했고, 금년에 여러 기관들 정부를 포함해서 1.4% 안팎의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대외 환경,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반도체 문제, 중국의 시장 문제 등등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의 이 금년 1, 4분기부터 3, 4분기까지 현재 성장을 보면은 정부의 기여도가 약 44%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장의 약 44% 넘게 정부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은 대개 정부의 성장 기여가 25% 안팎입니다. 그것이 대개 한국 경제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인데, 최근에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낮는 것은 정부의 기여가 적어서 낮은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에서 이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경기 부양책을 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정부 지출을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야당 주장처럼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이런 정책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경제 활력 회복 이것을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마음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방법의 문제입니다. 지출을 지금 더 늘리는 문제는 그동안 빚이 워낙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기조를 계속 하면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면은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그것이 곧 앞으로 대외 신인도 문제, 그리고 물가 안정의 문제, 또 시중 금리 상승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미래 세대의 우리 청년들한테 빚을 대거 넘겨주게 된다. 이런 재정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 본질,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을 키우고 민간 부문이 경제 성장을 리드할 수 있도록 그 활력을 보다듬는 규제 협파나 구조 개혁 노력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맞지, 지출을 늘리자고 하는데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리자.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거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그 R&D 예산 관련해서 지금 16.6% 삭감을 두고 야당에서 이게 치명적인 패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감축 규모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R&D 예산보다 이게 더 훨씬 많은 거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20년, 21년, 22년 이 3년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늘지를 않았는데 그 3년간에 10조가 늘었습니다. 즉
우리 이 R&D 예산이 10조에서 20조 넣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0조에서 30조 넣는데 그게 20년, 21년, 22년입니다.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평균 9천억 정도 증가하던 예산이 3조 3천억을 3년에 걸쳐서 급속하게 늘렸기 때문에 R&D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정책의 중점으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늘리는 과정에 한 번쯤은 비효율, 낭비적인 요소를 정비를 좀 할 필요 있다. 그리고 R&D가 도전적, 혁신적, 미래를 여는 제대로 된 연구가 되게 하는 틀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야당이 또 하나 비판이 이게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이 신출귀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R&D 예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그동안 야당에서와 시민단체에서 이 비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정된 그런 경위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 지적하신 대로 R&D가 중요하다는 그 여러 견해가 있고 역대 정부,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는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대한민국 발전 동력은 바로 R&D에서 나온다. 이거는 뭐 확고한 그런 철학이고 또 저희들 평가입니다. 다만 그동안 학계에서나 국회에서나 R&D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이고 보조금식이고 나눠먹기식이고 파편적이고 이런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R&D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지출 효율화하는 노력에 그 구조조정 대상의 성역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R&D를 제대로 하되 그런 부분은 재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한 2개월 이상 검토해서 내린 최종 결론이고 예산 편성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우선시하지만 꼭 필요한 R&D 사업들은 계속 가야 된다. 이런 것은 국회 차원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 연구자들이라든지 포닥 이런 신진 연구제에 대한 인건비 문제라든지 기초과학 연구비, 그다음에 성장의 사다리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시급하다. 동의하시죠? 예. 어제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R&D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나서 제대로 된 곳에 R&D 예산을 100조라도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무조건 R&D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니라 비효율성을 조정하고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된 예산을 쓰겠다 이거죠. 예,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조정을 하면서 우리 젊은 연구자들 또 신진 연구자들의 그러한 도전적인 사업, 그런 연구 환경 그리고 거기에 관한 인력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은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애를 썼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사후적으로 보면 또 여러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 축소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심사에 임할 방침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과정을 하고 앞으로 R&D 예산을 계속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금년에 저희들 새로운 연구과제, 도전적 연구과제에 대한 예산을 많이 넣었습니다만은 이런 틀을 만들고 나서 앞으로 필요한 소요는 우리 전문가들 학계 의견 등을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도 대거 정액하면서 정말 국가 미래를 여는 R&D의 이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국정 기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삭감을 두고 야당에서 전북 홀대다, 또 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 예산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을 제외한 전북 예산 전체 규모가 소폭 늘어났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도 28건이나 반영이 됐고 또 야당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냐, 행정절차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그동안 총 43차례에 걸쳐서 총 사업비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고 또 관할권 분쟁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됐고 폐막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제대로 된 새만금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 아닙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새만금 사업 그동안도 국가 사업으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를 앞으로 계속한다. 다만 최근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문제들도 제기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SOC 사업을 새만금뿐만 아니고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진행 상황 그리고 연차 소요를 감안해서 현재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아까 뭐 지역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역 관련해서 뭐 분류해서 이렇게 예산을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마 전북에서 낸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그래도 새만금을 제외한 많은 예산들이 반영됐다고 보도 자료 낸 것을 보면은 저희들이 그냥 특정하게 뭐 어떤 지역 문제를 고려하면서 예산 편성 안 했다는 것은 아마 거기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도 새만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적정성 재검토를 위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재정비해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거고 그것보다 우선 또 급한 것은 현재 새만금의 입주 기업들 민간 투자 유치하면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거는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거 당장 지금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SOC는 필요하다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심사 과정에서 경청하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총 3조 1,800억 가까이 국고보조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들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쓴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업무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현금 살포 형태로 지원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재정 효과가 너무 낮다. 그리고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보고서에서도 지역의 고용 효과에 유의미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의 어떤 분석을 내놨고요. 특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두 가지 기능이 거의 공통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두 상품을 굳이 따로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지역사랑 상품권에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 제도에 이 대상을 기존 전통시장 상점에서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대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견해에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지방정부의 재정 절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59조 원 정도 국세 수익 감소가 되니까 이게 고스란히 지방 교부세도 많이 줄어들죠, 그죠? 네. 대략 어느 정도 줄어들죠? 대개 한 23, 4조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가 계획된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공동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금년에 경기가 워낙 좋지를 않고 기업 수익이 급감하고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하면서 세수가 국세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법령에 국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내국세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자동으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부세 제도인데 그게 약 40% 교육과 일반 재정으로 보면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에 따라서 금년에 세수 재추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해서 배분하는데 당연히 지방으로 보면은 당초에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적게 오면은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즉 당초보다 세수 여유가 좀 더 있을 때 여유 자금으로 재정 안정 기금을 적립을 했다가 필요할 때 모자랄 때 이제 쓸 수 있는 장치를 가동을 시켰는데 거기에 상당 규모의 자금이 현재 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쓰고 지방에도 세계 잉여금, 불용 또 기타 뭐 시설과 관련된 특별 자금 등등이 이 지방의 여유 자금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하고 교육부에서 전 지자체와 같이 점검을 해보면은 현재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자체 비축 자금, 여유 자금 등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하다. 큰 문제 없다. 이것이 대체적인 평가고 내년에도 세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에 이 조치를 안 하면 내년에 한꺼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네. 정부도 좀 어렵기 때문에 지방도 같이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 어디 계세요? 예. 지금 반도체 인력 육성 관련 부분에서 인재 양성 부분에 지금 예산이 대폭 좀 늘었죠, 그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한 79% 정도, 1,68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일본이나 미국, 유럽연합, 대만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인재 양성 로드맵 이것을 저는 더 구체적으로 더 빨리 신속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안 났다는 이런 이유로 좀 예산 삭감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산업 정책이 인력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 예산안에 전체 예산이 1조 8,740억으로 전년 대비 17.4%를 증가시키고 우리도 정부 전체적으로도 첨단 산업에 대해서 30년까지 총 28만 5천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특히 첨단 학과 한 1,800명 정원을 하고 반도체 대학원, 각종 특성화 대학원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국가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수부 장관님. 예, 예. 2016년도에 한일업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금 8년째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수산업계의 피해가 아주 큽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7년간 누계로 약 5천억 원 정도, 매년 한 720억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어민들은 이 한일업 협정 언제 되느냐 이것만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 국감에서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빨리 고위급 회담부터 검토를 해서 진척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왜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장관 명의의 서한도 세 차례 보냈고 일본 수안청 관계자하고의 면담도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측에서 한일 중간 수역의 교대 조업과 관련돼서 우리 양보를 특히 그 정부에서 이행 보증 부분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서 지금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경호 부총리님, 이거 관련해서 어민들 피해 보전을 위해서 추로경비 지원이라든지 대체어장 조사 사업 이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좀 반영이 많이 안 됐어요. 이거 조금 더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들은 현재 그 집행 상황 등을 반영하면서 적정 소요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한번 우리 의원님들,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어디 계시죠? 예, 장관님. 예. 가덕신공항은 잘 아시다시피 2030년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2029년까지 조기 개항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이 2029년도까지 개항을 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환경영향평가와 보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행정도 절차를 좀 신속하게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조기 보상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 계획안의 보상 대책을 담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또 이게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아직 좀 국토부에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그때 가서 보상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시간이 없어요. 촉박해요.
장관님 이거 조금 중첩 행정을 좀 하시더라도 이거 좀 빨리 땡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 계획이 올해 내로 고시될 예정이고 이제 기본 계획이 고시가 돼야 이 법적인 이 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저희가 거의 동시 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산시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역업체 참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업체의 실정을 감안해서 즉 기업의 20% 이상 공동도급에 참여할 경우에 참여업체별로 최소 지분 및 공동도급 업체 수 제한 규정을 좀 완화를 해서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좀 높여 주십사 하는 게 건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부의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율이 5%라서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랑 조달청이랑 이거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